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 예보는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기온이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폭염의 더위에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그 다음에 헌정복원 함께 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태극기혁명 국민의원부 사무총장 민종호입니다. 최근에 윤석열의 8.15 경축사, 그리고 통일 독트린, 그리고 이종찬의 1919년을 건국일로 하는 이러한 내용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2022년 9월 이 통일부 장관 권영세를 통해서 한국정치학회에다가 영역을 줬습니다. 한 번도 통일 방안에 대한 영역을 줬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 영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영역 결과가 강력한 연방형 단일 국가, 결국 이것은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그리고 북한의 고려 연방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용역 결과를 지금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행간을 읽다 보면요, 이 통일협의체를 만들자, 그리고 어떤 주제든 간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작년 광복절이죠. 이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을 축하해야 되는데, 광복절로 해서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시민전인 이 광복절이라는 표현, 그 바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북한한테 제안했습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다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자. 더 나가서요, 취임 100일인가요? 그 기자회견에서도요, 기자회견에서는 군축까지도 논의하자. 군축!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까지도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래식 무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광복절 경축사에 그 통일 독트린에 통일 협의체를 만들자. 여쭤보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체제입니다. 북한은 공산 독재 왕조 살인 독재 체제입니다. 과연 체제가 틀린데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통일이 될 수가 없죠. 체제가 비슷했을 때 그건 통일이 가능합니다. 체제가 같았을 때. 만약 경우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통일을 논의한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과 통일 논의가 이룰 수 있을까요? 하물며 사우디아라비아, 저 아랍아미리트, 그 왕조 국가랑 통일 논의가 가능할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통일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은요, 그 이면에는 이게 깔려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상납할 테니까 가자, 이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체제가 틀린데 통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윤석열의 그동안 걸어온 길, 그 검사로 임명됐다가 그 다음에 그만두고 태평양 변호사로 있다가 그리고 노무현에 다시 검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한민국의
중요한 대형 비리 사건들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를 많이 맡습니다.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조작, 불법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엮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엘리엇이라는 이 투자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엇 관련해서 사건을 종결할 때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항소함으로써 이 사건을 더욱더 키웠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윤석열은 그 이후에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체제 전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태극기, 그 다음에 성조기, 한미동맹 비비적거립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요, 양평고속도로 기울백, 이태원 살인사건, 살인 의혹 사건, 그리고 새만금 그 국가망신, 국가 신뢰가 추락한 새만금 그 잼버리 사건, 도이치모터스, 그 다음에 이 개고기 식용금지 등등 온갖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그리고 부정선거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2022년 3월 4일 경주 유세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를 발본색원하겠다라는 뜻의 유세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지켜주지 않고 있고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체제 자정인이고 가장 중요한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선거가 부정이면요,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광복절 토일도 풀인 새빨간 구라입니다. 윤석열은 연기를 아주 잘합니다. 이번에 을지 훈련에서 그 북한이 침략을 하면은 북한을 멸망시키겠다, 나는 그런 뜻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요, 현재 표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가 영구로부터 탈북해서 3년 만에 강남, 국민의힘 강남갑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과 뭔가 커넥션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명들입니다. 태영호가 강남갑에 공천을 받고 당선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어디가 있냐면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가 있습니다. 민주평통.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쿠바 북한 대사관 참사관이 탈북했습니다. 또 이번에 휴전선을 넘어서 또 누가 탈북을 했죠. 엘리트가 탈북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북한에서 탈북한 엘리트들을 우리는 통일에 활용해야 된다. 합리적인 의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요, 대한민국의 주사파 안 믿습니다. 윤석열, 북한에서 문재인 믿을 것 같습니까? 북한에서 윤석열 믿을 것 같습니까? 한동훈 믿을 것 같습니까? 이종찬 믿을 것 같습니까? 정세현 믿을 것 같습니까? 임동원 믿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 편이지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람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종찬은 이 대한민국의 천하의 간첩이었던 이 김대중의 초대 이 안기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안기부를 바꾸죠. 국정원으로. 당시에 국정원의 대공요원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대공수사관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약 900명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있는 대공수사관들 2,400명을 다 잘랐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그리고 기물사령부에 있는 대공수사위원 약 1,000명을 다 잘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500명 정도 되죠. 그리고요, 이종철이가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휴민트 조직, 북한으로 봤을 때는 간첩이죠. 우리 휴민트 조직 약 250명의 명단을 북한으로 남겼습니다. 그 250명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1.22 사건 아시죠? 1968년도인가요? 1.22 사건, 김신조 사건에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정확하게 언론 발표는 31명입니다. 그러나 33명입니다. 그럼 왜 2명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2명은 당시에 중앙정보부, 그 다음에 보안사령부 다 합동으로 2명을 샘플을 해가지고 2명을, 그러니까 3명을 샘플을 했습니다. 3명을 샘플해서 너희들 전향해라. 전향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3명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거기에 대장급 인자가 끝까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못한다. 나는 김일성한테 충성한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작두를 가져와라. 작두를 갖다가 바로 김일성한테 충성하겠다는 자를 작두에 모가지를 위에놓고 목을 작두로 잘랐습니다. 작두로 자르니까 이 모가지가 머리가 퉁퉁 튀는 거예요. 목에서 피는 막 팍 흐르고 나머지 2명이 저장했습니다. 해서 그 2명을 저장서를 받았습니다. 저장서를 받고 그 2명을 북한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올려보내기 전에 북에 가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쫓는타면서 그 2명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 북한에서 상당한 자기 부하들 휴민트 조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물며 김정은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할 때 또 김정은이가 오늘은 양치질을 어떤 색으로 어떤 컬러의 이 칫솔을 썼단 말이야. 이것까지도 다 정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 휴민트 조직을 모두 죽게 한 장본인이 이종찬입니다. 이종찬은 육사 16기죠. 누구죠? 5.18 그 관련돼서 활동했던 일평안포에 계시는 김영택이라는 분의 같은 다 동기입니다. 5.18 당시에 우리 측에
국군의 고급 정보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과연 그 고급 정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넘어갔을까?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런 자를 신뢰해서 민정당 창당할 때 완전히 신뢰해서 그 다음에 민정당 사무총장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해줬죠. 우리가 어느 지도자간의 공과는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정말 보면 11.6을 지럽게 극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그 상황을 막았습니다. 간첩 세력들, 그 김재규, 정승화 이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상황을 막은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도 있습니다. 그 과가 이종찬을 신뢰해서 등용한 것들, 그리고 연자제를 폐지한 것들, 그리고 노태우를 2인자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과입니다. 그리고 1987년도 4.13 호응조치를 발표했다가 물르고 6.29 선언을 동의한 것도 그것도 과였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나요? 예, 8월 24일 주간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날 국군사랑이라는 단체가 새로 창립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국군사랑이라는 단체는 이 국군을, 대한민국 군을 사랑하자, 인민군을 사랑하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을 사랑하자 라는 취지로 국방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받아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 단체가 이 8월 28일 창립을 알리는 부채를 배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따가 이제 그 관련 임원분이 오십니다. 오시면은 잠시 인사를 한번 시켜줄 테니까 8월 28일 날 같이 이렇게 봉사하실 분 있으면은 옆에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이 심리전이 아주 대단합니다. 두 번째, 8월 29일 날 자유수호 국민운동본부, 자유수호 국민운동이죠. 자유수호 국민운동에서 대한민국 국회 300명 전원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를 과천 고위 공수처에 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그 광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월 28일과 29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 정론, 문재인 2기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파괴 및 적화 공작, 이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막 상당히 많은데 대충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대한민국 그 자체인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집무실이며 관저인 청와대를 공헌하였다. 이 의미는요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추종하고 한동훈을 따르는 자들은요, 청와대 공헌을 잘했다, 청와대에 이 도청설비가 너무 많고 간첩들이 많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도청이 많고 그러면 다 간첩을 잡아내고 다 설비를 들으면 되지 뭘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를
폈어요. 왜 폈을까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대한민국 부정입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진 장소고 6.25 사변을 승리로 이끈 장소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룩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대한민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를 공원화시켰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부정과 그리고 대통령제 부정을 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하필 그것도 3개월 시간을 내놓고 용산의 대한민국의 주의부, 대한민국 국군의 주의본부인 합동참모본부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무시하고 능멸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당시에 예비역 장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방부 장관 했던 분들, 합동참모본부장 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오랜 세월 우리 국군의 요람이고 국군의 기지입니다. 기지. 바로 국군의 주의본부를 이사가라 그리고 밀고 들어간 겁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과 통일전선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인민무협으로 아주 고소하고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자, 그 다음에 병장 월급 200만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병장 월급 200만원은 예사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군의 유일일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초급 지휘관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국방력을, 즉 많은 국방비의 많은 예산을 인건비로 돌리면서 결국 다른 명목으로 또 다른 부분에 정말 불효불급하게 써야 할 그런 많은 국방비를 전용시키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방력 약화의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징병제입니다. 징병제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이 비용만 주면 되는 거지. 아니 분수연업계 또는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이 병장 월급을 200만원 준다는 것은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파괴 목적의 전략과 전술의 심리전입니다. 아무튼 내용을 쭉 읽어보시죠. 아주 그냥 이걸 쓰면서 열불이 납니다. 뭐 5.18을 헌법에 넣겠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적화의 그날까지 김일성을 따르자는 임의원 교양시, 5.18 선동영화 임의원 교양시의 주제곡 임의원 행진곡을 제창을 하고 5.18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등,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를 현재 세종시로 이전하는 작업을 상당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약 3,800억 원을 예산을
타가지고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왜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무시로 옮기려고 할 것일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연방제입니다.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에서 연방제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서울은 한반도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바로 수도 서울인 도시입니다. 평양은 지방도시예요. 그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평양을 그냥 두고서 서울을 지방도시로 전락시키는 그런 전략이죠. 그러한 목적으로 서울을 지방도시화 하려고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의료대란 의사 2,000명, 의대 2,000명 증원 문제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맨 처음에 의대 2,000명 증원한다길래 의사들이 막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유용물질 몸에 넣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장서 다 했지 않냐. 너희들은 그거를 반정부터 해라. 이게 우선이다라고 제가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의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나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2월 6일인가요? 8일인가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지만 복지부 고위 공직자랑 여러 차례 만났지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2월 6일인가요? 일방적으로 2,000명을 얘기한 겁니다. 증언한 겁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우리가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상품을 만들었다가 팔리지 않으면 결국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상품을 개발할 때 아주 신중에 신중을 거치는데 그 신중이 어떠냐면은 절차죠. 여론조사도 하고 시장조사를 하는 거죠. 그 상품이 타겟팅하는 그 대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 소비자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 상품 개발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각도로 판단하고 절차를 밟아갑니다. 회의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크로스도 여러 번 합니다. 서로 확인 그렇게 정말 확인해서 만든 제품도 성공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품이 우수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판매가 안 될 것이고 제품이 아무리 튼튼하고 좋다 하더라도 디자인이 안 좋거나 또는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의 상품 개발과 이 상품 판매 전반적인 그 성공 여부는 제품 개발, 디자인, 성능, 그 다음에 내구성, 그리고 이 AS, 그 다음에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는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모델을 누구 쓸 것이냐, 또 어느 매체를 쓸 것이냐, TV를 통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신문 방법을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 의대 정원 2,000명을 지원한다. 이 문제는요, 첫 번째 관련 단체인 의사단체와 의협과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야, 지금 현재 보세요. 의대 정원을 왜 지원하느냐? 응급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외과, 여기에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없으니 2,000명을 지원하겠다. 아니, 이러면 당장 얘기할 거 있습니까? 의협에서. 아니, 의사가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이나 외과나 흉부외과나 이런데 의료수가를 현실화시키고 멱살 잡히고 형사 민사소송 당하는 그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면, 경감해주면 가지 말라 해도 줄수공할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의협에서 대안대신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죠? 아, 그러면 그걸 요역 주십시오. 관련 기관에다가 관련에 요역 줘가지고 그거 다 답이 나옵니다. 그 요역 가지고서 논의하고 통일합시다. 그리고 토론회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청회도 합시다.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이들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무조건 의사를 악마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하물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면은 거기에 이 카다록 그 홍보 전단에 의사들이 완전히 악마화하는 겁니다. 악마가 되는 겁니다. 즉 밥그릇 싸움이다. 하물며 우리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윤석열 지키기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로 떼버려 이 남대문 저 신안의 건너편에다가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 걸었습니다. 완전히 의사를 공격한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그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지키기, 윤석열 만세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대한민국이 적화된다고 한다면 천추의 한을 펴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나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정원 2,000명 문제는요, 윤석열 정부의 목적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파괴입니다. 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합니다. 근데 의대정원 2,000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2,000명 정원이 증원돼가지고 이제 재수 삼수할 필요 없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서울공대, 카이스트 등 한양공대 우수한 인재들이 다 거의 다 의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이공계 우수한 인재가 몰리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공계가 이제 우수한 인재가 없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파괴돼서 이제 기업이 몇 년 후에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연구원을 뽑아야 되는데 인재가 없는 것이죠. 기업이 인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못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인재들을 예를 들어서 중국인, 미국인, 태국인, 저쪽에 뭐 브라질 사람 데려왔어. 아주 우수하다 해가지고. 아니, 인도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잘하고 똑똑하게 인도를 들고 왔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나중에 캐버리면 끝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기업의 이 신제품을 만들지 못해서
그 기업은 결국은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도산되겠죠. 기업이 도산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기업의 선기권, 선순환 기능, 그러니까 순기능과 선순환되는 그러한 기능이 뭐냐면은 제일 큰 게 고용입니다. 고용. 기업이 잘 돼야, 기업이 돈을 벌어야, 기업이 이익이 많아야 고용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으면 고용이 안 되죠. 고용이 안 되면 결국은 기업이 망합니다. 고용이 안 되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바로 인공계 파괴, 과학기술 파괴, 기업 파괴, 나가서 대한민국이란 국가 파괴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아무나 안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아무나 안 합니다. 저기 서울역에서 집회하고 있는 그 조원진도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 그 딴스인가요? 아무나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죠?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아무튼 의대 2,000명 증원 문제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밥그릇이 아니라,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남노당 세력의 대한민국 파괴가 목적입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래 했어. 이거 이쪽 문제 얘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그냥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이 좋은 나라를 정말 얼마나 훌륭합니까? 공기 좋죠, 물 좋죠, 우리 국민들 다 인신 좋죠, 정 있죠.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죠. 포항제철 있죠. 현대자동차 있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부강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아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 지도자가 지금까지 쭉 지금까지 왔으면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3만 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이 최소한 7, 8만 불, 더 나가서 10만 불 이상 올라갔을 것입니다. 중국은요, 저 밑에 있을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이 첨단 기술, 이런 기술을 전부 유출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것이고, 국가관과 애국심을 계속 고치실 것이고, 국민교육 현장이 계속 울려 퍼지실 것이고, 국기화시킬 있을 것이고,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됐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집회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신 전두환 대통령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는 세종대로, 충무로, 충정로, 의주로, 종로, 그냥 전부 다 세종시대, 조선시대 때 지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뭉쳐야 됩니다. 태극기가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태극기가 단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합과 뭉치지 못하게끔 이 위장 우파 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집회를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죠.
그러나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서 우리가 뭉쳐가지고 이 자리에 5,000명, 10,000명, 10만 명 나올 때 대한민국은 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죽었지 않습니까? 언론도 죽고, 선거도 죽고, 정치도 죽고, 사법부도 죽었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건 바로 우리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외로워도 싸워서 이깁시다. 감사합니다.